돈과 행복은 연관돼 있다.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인생은 놀랄 만큼 길다. 우리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될 테고 은퇴 후 20, 30년간 노후를 보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관리에 긴밀한 영향력을 미친다. 대대로 물려받은 수렵 채집의 본능은 저축과 투자를 실패로 이끈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스스로를 엄격하게 훈육해야만 한다. 그러기 어렵다면 자신을 현혹시키는 속임수라도 써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지은이 조나선 클레먼츠, 옮기니 이미숙, 발행 리더스북, 발행일 2022년 8월 16일입니다. 벼락부자가 못 됐다면 평생 부자가 되라. 인플레이션과 하락장에도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쌓아 올리는 5단계 금융사고법.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년 이상 저널리스트로 재직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에서 금융교육을 담당했던 최고의 금융 전문가 조나선 클레먼츠의 30년 통찰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 쏟아진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은 비정상적 호황을 누렸고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듯한 위기감에 빠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순식간에 폭락한 자산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역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는 부의 추월 차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부의 최적 경로에 진입해 평생 가는 탄탄한 경제적 자유를 쌓아 올리는 방법을 5단계로 쉽게 풀어 전달하는 책입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돈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장을 이기는 대신 자신의 본능을 먼저 장악하며 투자의 본질인 행복과 돈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책은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돈의 주인으로서 행동하길 바라는 독자에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부에 이르는 평생의 지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행하다면 돈을 올바로 쓰지 못했다는 뜻. 부유한 이웃, 긴 출퇴근 시간, 소유물의 획득 등이 행복에 해로운 데다가 자녀도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부교수 엘리자베스 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데니얼 길버트, 버지니아 심리학 교수 티머시 윌슨은 자신의 주장을 2011년 논문 제목에 고스란히 담았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돈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 사람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돈을 통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걱정과 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활동의 성격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의 원천이다. 부자는 더 좋은 기호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가 더 양호하고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자유시간이 더 많고 더 의미 있는 노동에 종사한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더 많다. 그런데도 덜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는 않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 그것은 돈을 올바르게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들이 언급한 여러 전략 중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 때 더 행복하다. 큰 돈을 간간히 지출하기보다는 소소한 구매를 자주 할 때 더 즐겁다. 더구나 물건을 즉시 사지 않고 구매를 미루면 더 즐겁다. 지연된 구매가 즐거운 기대를 연장하기 때문이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에드워드 대시와 긍정 심리학으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 가톨릭 대학교 교수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의 창시자이다. 인간은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가진다는 이론이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더 큰 자기 동기부여와 행복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을지 모르겠다. 좀 더 설명하자면 사람은 자신이 잘한다고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고 강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에 더 만족하고 집중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명한 자산 관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을 증진시킨다. 첫째, 돈은 경제적인 고민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고양한다. 내가 보기에 돈은 건강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할 때에야 탄탄한 경제적 토대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는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겠으나 없으면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경제적 의무에 묶여 있다고 느낄 수도, 현재 직장이 끔찍이 싫은데도 이직, 전직을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은퇴와 자녀의 대학 교육,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은 더 포괄적인 한 가지 목적으로 묶을 수 있다. 돈 때문에 늘 안달복달하거나 생활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싶다. 대부분의 돈 걱정은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걷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부채에서 벗어나고 공과금을 제때 내고 은행에 현금을 약간 저축하면 행복감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세금을 관리하고 자산 관리를 계획하는 등 금융생활의 여러 핵심을 다루는 훌륭한 책과 글이 매우 많다.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동일하다. 우리는 금융통제권을 장악해 자신의 삶을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를 원한다. 부채가 줄고 저축이 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서 내 시간이 오롯이 내 것이 되는 시기에 은퇴를 맞이할 때 이 자유는 절정에 이른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아하는 일과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바로 데시와 라이언이 말한 유능성이다. 이 욕구의 충족을 은퇴할 만큼 돈이 많아야 가능한 먼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는 오히려 현역으로 일하는 동안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가신 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돈을 쓰고 활력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보내라. 시간과 돈의 신중한 관리를 위해 2단계에서는 몰입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탐구하고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의 차이를 다룰 것이다. 셋째, 돈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연구 결과 친구와 가족의 튼튼한 네트워크가 행복의 거대한 원천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편의점 계산원, 주차장 도우미, 카페 바리스타 등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준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무심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노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엄격한 개인주의에 따라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쏟는 사회적 동물이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다시 보지 않을 낯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가? 왜 다시 가지 않을 식당에 팁을 남기는가? 우리는 점점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할 것이다. 통념을 따른다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40년 동안 개처럼 일해서 최대한 많이 저축하고 국가나 기업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이다. 그 노력의 대가는 60대에 받는다. 퇴직해서 긴장을 풀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남은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행복을 위한 처방전처럼 보이는가? 사실은 불행을 위한 처방전에 가깝다.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일하는데 40년을 쏟은 다음에 2, 30년을 휴식에 바친다. 이를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설령 앞에서 말한 삶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들 그런 생활을 지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005년 미국에서 65세 이상 성인 1명 대비 20에서 64세 성인은 4.9명이었다. 현재 이 비율은 3.7대 1이며 2030년 무렵이면 2.8대 1로 떨어질 것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미국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성인 1명당 20에서 64세 성인은 2020년에 이르러 미국 3.5명, 영국 3명, 프랑스 2.7명, 독일 2.7명, 일본 1.9명이 될 거라 추정했다. 누군가는 미친 듯이 저축해서 65세에 은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 모두가 65세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만으로는 전체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재화와 용역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 투자 수익을 낮추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국가연금이 줄어들거나 또 다른 요인들이 발생해 고령 인구가 경제적 압박을 받아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겠다. 유례 없이 긴 기대 수명이 금융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첫째, 되도록 사회 초년생 시절에 올바른 금융의 길로 들어서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한다. 둘째, 이 자유를 이용해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평생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넷째, 요절보다는 장수를 걱정하며 돈을 관리해야 한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완성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대체 뭐 하는 거지? 40, 50대에 들어 조금씩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일의 세계가 제시하는 외적 보상이 여전히 좋기는 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가 싶어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직장을 그만둘 때 느닷없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근사한 노후라는 부상을 손에 넣기 위해 40년간 1년에 48주,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힘들게 일한다. 다음 차례는 무엇인가? 노후는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한다. 이게 중대한 오류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지만 정작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충분히 생각지 않는다. 늦지막이 일어나 신문을 읽고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 행복하기 어렵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겠지만 이내 점점 불안해질 것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깨닫듯 무한한 여가는 금세 무한한 권태로 바뀔 수 있다. 노후에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 목적의식을 줄 무언가가 필요하며 그것으로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70억이 넘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시간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갈구한다. 나는 일과 퇴직의 전통적인 구분이 퇴직자들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퇴직을 직장에서 보낸 시간의 연속으로 봐야 하며 그러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 노후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일의 보수를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퇴직을 바라보고 여생을 보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중년에 이르러 현재 직장에서 에너지를 소진했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발견한 독자도 있겠다. 반면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독자도 있을 테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까? 어떤 일이 몰입의 순간을 선사할까?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라.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나의 부고를 쓴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업적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의 삶을 돌아보자. 언제 가장 행복했으며 그때 무얼 하고 있었는가? 현재 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어떤 점이 가장 즐거운가?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해서 택하지 않았던 진로를 떠올려보라.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더 적은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금, 그 길을 다시 고려한다면 어떨까? 또 다른 질문도 있다. 금융 전문가를 교육하는 킨더 인생계획연구소의 설립자 조지 킨더가 개발한 3가지다. 킨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질문을 설계했다.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만큼 돈이 충분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삶을 바꾸고 싶은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현재 경제적 여건에서 앞으로 5에서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대신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삶을 바꾸고 싶은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 나에게 남은 삶이 하루뿐이다.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그리운가?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어떤 일을 하지 못했는가? 하고 싶은 일을 노후에 찾으려 하지 말고 현역에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미리 시행해보라. 자원봉사, 소설 습작, 어린이 스포츠단의 코치 등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그 꿈을 쫓느라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시운전이다. 92세 주유소 직원이 남긴 100억 자산의 비밀. 사회 초년기부터 되도록 빨리 저축을 시작해서 열정을 쫓을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돈으로 사라는 얘기를 납득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파운드든 유로든 달러든 간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2015년 3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름 탱크를 채우며 몇 년을 보냈는지는 몰라도 로널드 리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훨씬 더 정통했다. 버몬트주 브래틀버러의 오랜 주민인 리드는 2014년 6월에 향년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인들은 그가 남긴 재산이 800만 달러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오래전에 아내를 여의고 2명의 의붓자식을 둔 그는 유산 대부분을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남겼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대체 어떻게 형성했을까? 탁월한 주식 감시관뿐만 아니라 남다른 검소함과 인내심을 갖춘 덕분에 리드는 복리식 자산 증대를 꾀할 수 있었다. 주식을 선택하는 리드의 눈이 보통 사람보다 실제로 뛰어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2가지 장점은 확실하다. 첫째, 매우 검소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었다. 둘째, 남달리 장수했기 때문에 복리식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장 주식부터 사야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임차하기보다는 매입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귀중한 자산의 소유권을 점차 완전히 확보하게 되니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택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기업의 직원보다는 소유주가 되는 편을 선호할 것이다. 소유주의 자율성이 더 크고 돈도 더 많이 벌기 때문이다. 투자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누구나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채권을 매수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그들은 나에게 이자를 지불한다. 아니면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어마어마하게 긴 수명과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투자 기간을 어떻게 10분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해답은 확실하다.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2000년에서 2003년과 2007년에서 2009년의 대침체를 떠올렸을 줄로 안다. 2000년에서 2003년의 하락장에서 영국은 10만 파운드가 4만 7천 파운드로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훨씬 더 처참해서 10만 달러가 2만 2천 달러로 곤두박질 쳤다. 2007년에서 2009년의 하락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 결과 FTSE 100 지수상 10만 파운드는 약 5만 2천 파운드로 S&P 500의 10만 달러는 4만 3천 달러로 추락했다. 더구나 이 수치에는 투자자가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얻을 수 있었던 소소한 이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장기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다면 결과는 사뭇 놀랍다. 투자 리서치 회사 이버슨 어소시에이츠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제러미 시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장기 보유한 미국 주식은 물가 상승률보다 연간 약 7%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하면 명목소득은 연간 10%에 이른다. 매년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거둔 수익까지 시장에 재투자하는 복리식 투자를 한다면 자산을 7년마다 2배로 불리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복리식 장기 투자로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알고 싶다면 간단히 계산해보자. 일단 계산기에 초기 투자금 1,000달러를 찍고 여기에 1.1을 반복해서 곱하라. 곱할 때마다 1,000달러가 10%씩 증가한다. 첫 10%는 1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큰 액수로 바뀐다. 매년 10%씩 복리식 투자를 50년간 한다는 의미로 첫 해 수익 100달러에 1.1을 49번 곱해보자. 수익의 수익은 1만 672달러가 되고 투자 원금 1,000달러는 총 11만 7,391달러가 된다. 저축하지 않는 부자는 없다. 그들은 인색하다고 할 만큼 매우 검소했다. 우리 이웃 중 가장 부유한 가족은 대개 소박한 집과 중고 자동차를 소유했다. 그들은 많이 소비하지 않고 가진 재산에 비해 검소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저축한다. 이것이 부유층의 생각과 생활을 연구한 토머스 스탠리와 그 동료 윌리엄 댄코가 1996년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이웃집 백만장자의 주제였다.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이 책의 제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이들을 묘사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재무제표라도 엿보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 내가 만난 수많은 백만장자는 더 많은 소유물이 더 나은 삶을 주리라 생각지 않으며 명품 옷과 최신 전자기기가 지켜주는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스탠리는 2000년에 출간한 후속작 부자인 척하지 말라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통계로 보여주었다. 70%는 보트를 소유한 적이 없다. 64%는 별장을 소유한 적이 없다. 최근에 가장 많이 구매한 자동차는 토요타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지불하는 식사비의 중앙값은 20달러다. 남성 이발비의 중앙값은 16달러다. 손님용 와인 한 병의 중앙값은 13달러다. 저축의 눈덩이 효과. 스탠리가 명확히 밝혔듯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실 비결도 아니다. 그저 절약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처구니 없이 단순하지만 녹록지는 않다. 2017년 말까지 20년간 미국의 연간 평균 저축률은 개인 가처분 소득의 4.9%로 금융 전문가가 추천하는 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는 일방적이다. 사람들은 오늘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어떻게 하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나에게 싸울 기회를 줄까? 절약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척 많다.
자주 저축하는 습관을 일찌감치 들이면 평생 돈 걱정을 덜고 복리식 투자를 즐기며 꿈과 열정을 쫓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경제적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다. 게다가 1단계에서 말했듯 많은 소비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오늘 소비를 줄인다고 그리 대단하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성에 호소한들 미약한 자기 통제와 오늘 최대한 소비하려는 본능에는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단계 전략을 떠올려 보라. 첫째, 고정 지출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료, 자동차 할부금, 식비, 공과금, 보험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말이다. 특히 대개 가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과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한 고정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저축하기 어렵다. 조언하자면 총 고정 비용을 세전소득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저축을 가능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가장 똑똑한 전략 중 하나는 지출할 시간 없이 기업 퇴직연금에 최대한 많이 납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먼저 투자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납입 한도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싶거나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한두 가지 투자 펀드에 매달 자동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을 10만 원 단위로 올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단기간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월 상환액이 133만 원이라면 140만 원씩 내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 환급금, 부업 수입, 보험 보상금, 상여금 등 비정기소득은 모조리 저축하는 추가금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재정이 눈덩어리처럼 커지기 시작한다.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내 재물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진다. 아울러 널리 인식되지 않는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째, 고정 비용을 낮추면 저축은 물론이고 외식이나 휴가, 콘서트와 놀이공원 등 즐거운 경험에 쓸 돈도 더 많아진다. 넉넉한 행복을 선사하는 재량 지출이라 보면 된다. 둘째,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면 편안한 노후에 드는 비용도 한층 적어진다. 마지막 급여의 약 80%에 해당하는 소득이 노후에 필요하다는 게 경험적 법칙이다. 흔히 소득의 10%를 노후 자금으로 비축하라고들 추천한다. 만일 25%를 정기적으로 저축한다면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며 퇴직 전 소득의 65%만으로도 편안하게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절약하면 점차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코노미 클래스부터 시작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만 해질 때쯤에는 비행기 앞쪽에 앉기를 오히려 꺼릴 수도 있다. 퍼스트 클래스부터 시작한다면 앞자리가 그리 특별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노후 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앉는 처지가 암담하기까지 할 테다. 여기까지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조나선 클레먼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널리스트로서 시티그룹의 금융교육 담당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투자 자문가로 활동하며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얻은 시각과 수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개인적인 통찰을 저술한 책입니다. 그는 돈을 다루는 핵심 전제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돈과 행복은 연관되어 있다. 2. 인생은 놀랄 만큼 길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 3. 인간의 수렵 채집 본능이 저축과 투자를 실패로 이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4. 금융자산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한다. 5. 재정관리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한편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자는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에 초점을 맞춰 이 책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전제에 기반해서 부자가 되는 5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에 사회 초년기에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투자를 하라. 그리고 그 투자 습관을 유지하며 현역에 있을 때 제2의 직업을 구상하라. 셋째, 월 고정 비용을 줄이고 저축하고 시장을 능가하려는 투자보다는 시장과 함께 가는 투자를 하라. 예를 들면 액티브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급여는 꾸준히 소득을 창출하는 채권과 같다. 이 고정소득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저축액을 확보하되 적절한 보험을 세팅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다섯째,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영위할 만큼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고 파는 데에 과도한 수수료를 발생시키거나 시장 추종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는 등의 위험 전략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저자는 부자라는 용어를 좀 더 현실적인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원하는 삶을 영위할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그 부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유동성발 자산 버블은 미국발 금리 인상기 이후 급격히 가라앉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부를 늘리고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듯합니다. 저자는 그런 고민에 대해 조금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고정 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눈앞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본능을 이겨내고 초연한 마음으로 부를 늘려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